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 기가 11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1군단, 1사단 11년대 11중대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하고 11하고 아주 인연이 많은데 오늘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K방산이 아주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박, 어떤 사람은 잭팟,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사실입니다. 뻥튀기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K방산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 그걸 좀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 K방산을 처음 시작하고 육성하고 만드신 분도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소개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개 나왔어요. 네? 읽어보시려고요? 네. 뭐 책자에 소개하는 건 없나요? 책자에도 있을 텐데 뭐. 있죠? 네. 참고하세요, 책자에는. 그래서 사실 작년 말부터 금년에 들어서 지금 이제 K방산이 화두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이 방산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방산한 지가 우리가 한 50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20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방산을 설계하고 만들고 육성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이 방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야말로 애국심 하나로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개발도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20년이 지나고 소위 얘기하는 그 신군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작년까지 금년에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작년까지는 한 30여 년간은 이 방산비리라는 이 굴레에 아주 이게 얽매여가지고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화두라고 그랬는데 이 국가 생존하고 방위산업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성이 중요한가? 실제 그 무기체계가 발휘하는 효과가 더 중요한가? 그리고 진짜 이거 방산 비리인가? 아니면은 허구인가? 또 지금 현재 이 방산 재팟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요즘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어떻게 태동이 됐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 이 실현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첨단 무기체계 그리고 현재 수출 상황 그다음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이 어떻게 태동됐는지 뭐 다 한다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을 했죠. 그때 김신조가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왜 왔나? 그러니까 박정희 목 따라왔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은 우리 제 육사 28기들이 1월 22일 날 육사에 가입교를 했어요. 새벽 그러다 보니까 육사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잘한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김신조가 너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왔으니 정말 환영을 하고 하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 훈련도 열심히 받고 좀 힘들지만 잘 참아라 해서 다른 기들보다도 더 좀 힘들게 훈련도 받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동해상에서 푸에블로호를 북한이 납치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저질렀는데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나만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 보복을 할 것 같으니까 미군을 인질로 잡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미국 배를 납북을 해간 거예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는 울진 삼척 무장공기가 한 130여 명 정도가 침투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승복 어린이 저는 공산 나기 싫어요 외쳤던 그 내용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동해상에서 마찬가지로 미 해군의 정찰기를 격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우리한테도 이놈들이 이제 그 침투 행위를 했지만 미군 정찰기를 격추를 시키고 또 함정을 납포하고 하는 걸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좀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복은커녕 이 당시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미 육군은 전원 철수하고 해공군만 남겨두고 하여튼 그 자국 방위는 자국에서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이 바뀌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스스로 국가를 방어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25 이후에 혼란스럽고 나라가 워낙 불사르니까 대통령께서는 경제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안보는 나중에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에 좀 위탁하고 우리 경제부터 먼저 살려가지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해왔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또 아울러서 당시에 미국이 이제 베트남도 포기하고 다 철수를 했는데 이게 그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철수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중화학공업을 병행해야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도 하시고 우리 한국이 그런 중화학공업으로 무장된 그런 나라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일본과 미국이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과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방위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후장대한 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반 산업들이 받쳐줬을 때 우리 방위산업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71년도에 대통령이 지시를 하십니다. 어떻게? 11월 9일인데 이걸 이제 번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11월 9일인데 금년 말까지 여기 있는 8종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게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 이런 명령을 무리하지만 지시를 하고 사실 70년도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그냥 만들었을 뿐이지 아직 역량이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9일날 지시받아 가지고 17일부터 개발 작업을 이제 착수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 사항들이 여기 이제 갈빈소총, 기관총, 박격포 이런 것들 8가지 종류를 만들어 오라는 그런
지시죠. 연구소 건물도 없이 연구소만 만들어놨지만 한 1년 정도 했어도 또 무기 개발 경험도 없고 그냥 당시에 육사 교수들이라든지 키스트에 있는 기술자들 몇 명 모아가지고 그냥 뭐 급조해서 만든 국방과학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도 없고 또 나름대로는 비밀리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오원철 수석이 돌아가셨는데 이 상공부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이 오원철 수석께서 방위산업이라는 건 중화공업, 기관산업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 날부로 청와대 경제 제1수석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고 당신이 앞으로 이 중화공업하고 방위산업 육성하는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ADK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청와대가 직접 방산 육성의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성공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청와대 영빈관에 이제 그 레드 카펫이 있는데 거기에 만드는 장비들을 전시를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직까지 제가 받아본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제일 최고다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26사단에서 72년 4월 달인데 실제로 사격을 하고 이 장난감으로 만드는 건지 실제로 발사를 했을 때 제대로 발사가 되는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조준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사격이 성공이 됐어요. 대단히 아주 성공적으로 이 공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방위산업이 아주 시초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국방홍보원에서 첨단 국가의 초속 방위산업이라는 이런 영상물 그것도 이제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우리가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역사 자료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살아있을 때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그 증언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녹화를 해서 무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제목이 첨단 국가의 초속 방위산업이에요. 이 번개 사업이 4회차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1회차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저도 이 4회, 한 몇 회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육성으로 자료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요즘 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첨단 국가의 초속 방위산업 이걸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당시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 청계천에 쫓아다니면서 밤새워서 이 오물상타 뒤져가지고 그 부속이라든지 자재 이런 걸 구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분야까지 이게 한 100몇십 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뭐 T-50 고등 훈련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추적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뭐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방위산업에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보산업이다. 또 부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다 뻔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첨단 기술력이 결집된 기술 집약 산업이죠.
뭐 이미 낡은 기술로 개발을 하면 상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무기와 장비를 만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군하고 업체하고 쌍방 간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하는 독점 그런 산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출 산업이 되면서 약간 사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거의 만들면은 우리 군에 납품하는 거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작년 말 금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쌍방 독점 시장은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규모 장치 산업, 규모의 경제 창출이 중요하다. 탱크 몇 대 만들기 위해서 막 그 많은 투자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폴란드 쪽에서 이번에도 한 1000대 정도를 뭐 투입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물량이 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그런 산업이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T-50을 개발하는데 2조 1천억이 들었어요. KHP라고 해서 코리안 헬리콥터 프로젝트, 수리온 개발하는 데는 또 1조 3천억. 그리고 이런 항공기 같은 경우는 BEP가 break-even 포인트,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저 정도 물량은 넘어야지 이익을 본다 이거지. 이게 항공기는 400대, 600대 수준은 돼야 되는데 우리 소요는 한 100대, 200대밖에 안 되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손해야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과 대치해서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수출이 뻥 터지다 보니까 이 BEP를 이제 다 초과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익을 남기게 되는 효자산업이 되버린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질문하세요. 저기 BEP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렇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뭐 육군의 이제 전차나 자주포는 우리나라 자국에서도 첨단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정확한 손익분기점 숫자는 몰라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게 가능한데, 지금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최소 300대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KF-2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방에서만 로키드 마틴이 올렸다고 어쩌고 하는 거 아직 시험도 안 됐는데 시행만 몇 대 한 걸로 이제 오버액 시험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 400대, 600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육군 무기들이 많이 나갈수록 저거를 대체해주는 효과는 있는 건가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금방 항공기 KF-21 자기 전투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제기 몇 번째 정도 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네. 다 만들긴 다 만들었다고. 아직 갈등이 뭐죠? 시험만 몇천 시간을 해야 돼요. 당연히 수없이 시험은 많이 할수록 완성도는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도 한참 더 시험을 하긴 해야 돼요. 시험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선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죠. 해외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시험하는 장면도 보고, 이거 믿을 수 있다. 4.5세대 어떤 전투기로, 스텔스 전투기로서의 어떤 가성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게 낫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선주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얼마든 BEP는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개발 승인할 때는 미친 짓 하는구만 등등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만들어서 스스로 국방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수출이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니까 그건 충분히 초과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KF-21이 지금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데도 어떤 시험 단계에 거치지 않았는데도 선주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완성되면은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뭐 지분 얼마 참여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돈을 제대로 안 내거든. 말 중간에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뭐 사우디 같은 데도 우리 그거 필요하다든지. 지금 딴 데서 더 주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본계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70년대에는 진짜 맨 땅에서 우리가 하던 때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 자료 같은 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모방 기껏 해봐야 이제는 차량 정도 이제 만드는 수준.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그거를 조금 개량 개발해가지고 만드는 수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K200 장갑차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했고 80년대에는 그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사실 K9 자주포도 이때부터 착수를 해서 만드는 거고 이 KT1이라는 공군 훈련기도 이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는 독자 개발도 해왔는데 이때 이제 이게 T50 고등 훈련기라고 하는데 T50을 이때 개발하고 뭐 어뢰 같은 것도 개발을 했죠. 그리고 2010년대라든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KF-21이라든지 뭐 현무 뭐 3, 4 뭐 이런 현재도 또 뭐 극비리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방위산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화공업 또 정밀공업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육성하다 보니까 방위산업도 육성이 됐지만 국가기관산업도 동시에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승 효과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방산기술을 민수기술 발전, 이걸 스피노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제 우리 방산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요즘 WTO 체제에서는 국가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소송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 산업에 대해서는 노프라고.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 그리고 세계 6위의 이제 군사 강국으로 도약이 되면서 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방산 비리라는 굴레를 벗어나면서 정식으로 K 방산이 탄생이 된 겁니다. K-팝, 뭐 K-드라마 하듯이 작년까지는 뭐 K 방산 이런 소리는 없었거든요. 방산하고 그냥 비리나 붙여가지고 뭐야 막 올라오려고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금년 들으면서 드디어 K 방산으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이걸 좀 이미 지난 거니까 깊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저도 짜증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 간단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0년대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목적 등등 해가지고 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개발 부서를 해체시킨다든지, 물론 뭐 미국의 압력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당시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상황이 녹록지도 않고 또 혼란스러울 때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해외 구매를 선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는 무기 사오는 데 쓰는 어떤 소모성 비용이네. 이건 투자비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됐다. 국방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신군부 때까지는 뭐 군인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했다고 보면 이 문민들이 들어서면서는 그 한을 풀겠다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의 어떤 뭐랄까 권력 이런 거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착수한 게 뭐냐 그때까지 추진해온 게 율곡 사업인데 이 율곡 사업을 진짜로 뭔가 좀 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들여다본 게 아니고 정략적으로 뭔가 흠집만 내가지고 이걸 타격을 줘가지고 이 군인들이 그동안 잘못해왔다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한 그런 감사를 했어요. 당시 이제 이회창 감사원장에 가서 했는데
그 양반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국가에 대한 철학 이런 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같이 부안에도 한 거고 아직 살아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그래서 군 관련 사업은 그냥 무조건 폄하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이 뭐 부속도 되고 하여튼 호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면 다치는구나. 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복지부동하는 게 참 지혜로운 일이구나. 이런 엉뚱한 지혜를 깨우치게 된다.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보, 참여 정보 이 친구들이 들어서는 다 뻔히 아는 좌파들인데 이 친구들은 아예 군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눈에 안 띄게 하면서 이렇게 무력화하는 작업들을 하면서도 이 방위사업청을 이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방위산업 또는 뭐 해외 분배 사업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따뜻하다는데 말이지. 정치 자금도 좀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에 그동안에는 군인들이 이걸 하니까 함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방위사업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민간인들, 비전문가들이 군사력 군수를 주도하게 만들면서 뭔가 덕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취하고 그러면서도 아울러서 우리 국방을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사청 창설을 한다고 친구가 뭐 실명을 거론하는 건 그랬는데 안 하겠지만은 청장을 하면서 제가 좀 뭐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들한테 밀려가지고 차장을 하면서 이걸 하게 되는데 몇 개월 지나보니까 땡전 한 푼 안 생기고 안 되겠다고 사표내고 나가고 뒤에 설명하는 것도 연계가 될 텐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많이들 기대를 했죠. 이제 우리 방사에는 좀 살 길이 좀 생기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워낙에 이제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리베이트 20%만 절감해도 엄청나게 국방 예산을 절감할 텐데 그거 해 라고 해서 이 경제 관료, 이 방산이나 뭐 국방 이런 걸 알지도 못하는 경제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일반 공무원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잘라라. 그런데 이게 무기 개발하는 예산이라는 거는 자르려면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요. 주로 어디서 자르느냐? 시제 이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고 미사일 같은 거 만들어서 쏴고 한 발에 뭐 몇 억씩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생략을 해야 돼. 그 예산이 잘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테스트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전한 상태로 납품을 하는 거죠. 그 납품을 해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걸 쏴보니까 이제 그런 결함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검증을 못하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면 또 이게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주 악순환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 방산 비리가 사실 이 당시에 많이 잉태가 됐어. 임신을 한 거지 사람같이. 언젠가 저게 방산 비리로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거.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좀 크게 기대를 했는데 어디서 무슨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됐는지 하여튼 방산 비리라는 거는 이건 이적행위가 맞죠? 비리가 있으면 뭐 이적행위 맞죠? 그래서 무조건 뭐 발본세관하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해는 뭐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실적을 올리고 해야 되니까 뭐 되나 못되나 막 이렇게 다 이거 잘못된 거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위산업 전체를 아주 비리산업으로 왜곡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이번에 이 잭팟 터지기 전까지는 방산하고 비리산업이
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우리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거의 이제 또 금방 까먹으셨겠지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인데 당시에 저도 그래서 학회장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10년간 거의가 뭔 일을 했느냐, 이게 비리가 아니다. 이 방위산업이라는 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만드는 건데,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나고 실패를 99번의 실패를 한 후에 한 번 성공해서 성공하는 뭐 이런 건데, 중간에 조금씩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걸 다 비리라고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때는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방산을 딸이 망친다고 이런 기고도 막 한 적도 있었어요. 다 지금은 이제 지나간 스토리인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평화 타령, 뭐 군축, 그런데 사실 국방 예산은 증액을 했어요. 우리가 연말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은 그 국방 예산이 과거에 이제 어떤 보수 정권 때보다도 그 증가 퍼센트가 좀 크다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 좌파고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뻘갱이들인데 어떻게 국방 예산을 이렇게 늘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에서 쥐어서 잘 때는 이런저런 트집 잡아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산업체들은 계약보가 더 떨어졌어요. 그 전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장 하면서 이걸 뭐 전문가들 그 사람 동원해서 이걸 분석해. 앞에 깃발을 거창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뒤로 새나가는데 어디로 샜는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사는 상당히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요거는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공산당이라는 게 말은 청산 유수기 때문에 선전.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 선전에 또 녹아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실상을 제대로 알아요. 교육 목적상 조금 더 심하게 표현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산업의 위상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나름대로는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막 북치고 향붙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동수권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뚜렷한 어떤 철학,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을까? 혹시 내가 뭐 거기서 뭐 남겨먹을 게 없을까? 이런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동수권자가 되다 보니까 이 개혁이 아니고 있는 데다가 또 덧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규정, 절차 이런 거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1을 지키면 2에서 빵꾸 가라. 2를 지키면 3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재미 보는 사람들은 누구? 감사하는 사람, 뭐 조사, 수사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방산업무가 최종 판결이 어디서 나요? 법원에 가서 나더라고. 법관들, 판사들이 뭐 방산이 안 나? 알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판결해주는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업무 수행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해 당사자들을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실상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결심하고 같이 다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추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관련된 사람들도 많을 뿐만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그게 판결이 나니까 참 넌센스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먹이사슬 부재의 슬픔이다. 이 방산 분야는 비자금을 만들 수 없어요. 워낙 정부에서 촘촘히 따지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산업 분야들은 그런 비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분야에 가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런 비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 먹이사슬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섭섭한 사람이 없는 거지. 저의 정치권부터 공무원부터 무슨 수사하는 데부터 다 뭐
누가 뭘 터트리질 않아요. 또 터트리는 걸 재발등 찍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방산 분야는 그 약이 없으니까 뭐 정치권에 가서 뭐 정치 자금을 대줄 수가 있나, 뭐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고생한다고 뭐 식사 가가지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뭐 비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실험하다가 이게 뭐가 잘못됐지만은 그거는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건데,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좁히는 거지. 왜? 지가 먹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목 칠 일이 없지. 정치권도 마찬가지. 어떤 여담이지만 국방위원회에 있는 어떤 분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국방위에 가면 이제 방산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 자금은 거기서 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상당히 희망적인 기대를 했는데 한 놈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망했다고. 그런데 그 후에 정부인가 어디 가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산하 단체도 많은데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치 자금을 대줘가지고 아주 참 윤활유가 많이 돌아서 편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방산 쪽에는 비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 권력기관들, 정치권, 검찰, 감사원, 언론 뭐 만한 거 하나 나오면 침소공대 해가지고 막 좁히는 거예요. 그게 방산 비리를 소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방사청을 만들면서 검찰에서 와가지고 무슨 검사실인가 뭐 이런 그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이제 총 실장으로 온 사람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잘못했다. 여기처럼 깨끗한 데는 처음 본다. 먹을 게 없다. 갖다 주질 않아. 지가 먹을 게 있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 실상을 좀 적나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인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속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포식자들의 입감이 되어버렸다. 이 친구들 포식자들인데 먹지 않았으니까 그냥 막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산업은 비리산업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저거 방산 비리 방산 비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에 상처를 입으니까 이 삼성 같은 국제적인 최첨단 기업들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 방산이 차지하는 건 뭐 0.00%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리라고 해버리면 그 전체 브랜드에 이제 상처가 나니까 포기를 합니다. 두산, 이건 2015년, 2016년 포기를 하고, 마침 한화의 이제 김승현 회장이 애국심을 가지고 이걸 다 걸고 와서 현재는 조금 통폐합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계속 방산 비리로 아주 힘들게 만드니까 그때 괜히 인수했다. 한화에서 괜히 인수했다고 후회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여담입니다. 참고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첨단 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이 역설인데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더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대박이 난 이유 중에 하나도 워낙 물건이 근데 러시아나 중국 공산당처럼 적당히 만들었으면 지금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제대로 성능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워낙 이 시어머니들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참 삶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K9 자주포 같으면 우리 군이 한 지금 1178문인데 계속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양산하던 한 거를 우리 군에 납품해야 되는데 엊그제 폴란드에 그냥 바로 그쪽으로 수출을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튀르키,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호주 이런 데 지금 수출을 이미 했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재 또 늘어나고 있고 저도 지금 현황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석권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수출들이 이제 완성될 때는 거의 80~90%를 우리 K9 자주포가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규모의 경제 등등 걱정할 것도 없고 이거 무기는 이게 수출하고 나면은 그 후에 AS를 하는 게 이게 또 어마무시하고 한약도 계속 돼야 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비즈니스 남은 장사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K2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260대고 현재도 양산 진행 중이고 예정이고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걸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막 변해가지고 저도 머리가 아파졌어요. 궁금하시면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 정확히 나오니까 얼마나 되는지 한 번씩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갑차. 처음에 K200을 보강 개발했던 거를 또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게 K21이고 또 지금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이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AS21 레드백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실험하고 있고 이제 이 레드백 같은 경우는 호주에 또 이게 좌파 정권이 갑자기 들어서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재검토 그래서 약간 뚜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다 싶어서 지금 폴란드라든지 딴 나라에다 그러고 우리한테 라고 하는 또 이게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러느냐 뒤져보니까 개마무사 고구려 때 개마라는 거는 말에다가 갑옷을 입힌 건데 물론 이제 또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갑옷을 입혀가지고 하는 이게 서양보다도 10세기면 1000년 아닙니까? 1000년을 앞서서 우리가 저런 무사를 활용을 했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재련 기술인데 마치 우리가 포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무기 만드는 데 기반이 되는 것처럼 이런 기반으로 얘기하면 뼈대 있는 나무입니다. 오늘 갑자기 말이야 그냥 그랬겠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국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이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삽입을 했어요. 거긴 없죠. 그 뒤에 제가 삽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천무라고 그래서 다연장 로켓인데 이거는 발사대를 이렇게 바꾸면은 130mm도 쏠 수 있고 230mm 또 239mm 400, 600mm까지도 이런 거 이제 탄도미사일급인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륜형 그런 로켓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1개 대대 정도 배치를 했고 200문을 양산할 예정인데 그러면 수출이 지금 300문 이상이에요. 이미 나가 오다가 들어와서 하고 지금 막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하이마스인가 미제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가 만드는 게 더 탁월하다는 거죠.
검색해보세요.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숫자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천공, 대공 미사일, 항공기라든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건 이제 작년까지 개발을 해서 작년부터 지금 양산 중이고 한 7개 포대 정도 도입을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고 사우디 이번에 빈살만이 와가지고 또 폴란드 뭐 이런 데 그냥 막 주문이 세도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런 그 로켓 관련된 것도 보니까 여러분들 뭐 옛날 신기전 영화 같은 것도 보셨을 텐데 세종시대에 벌써 이런 로켓을 다연장 로켓이나 마찬가지로 그거를 또 이런 수레에다 얹어가지고 차량형이나 다름없는 거지 이걸 다 시험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방을 했다고. 2조 말기에 호물호물 하려고 했는데 당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다시 한번 뼈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잘못 건드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왕국들은 우리나라에 한번 넘어왔다보다는 망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런 대단한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고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삽입을 해봤어요. 그 다음 항공기. T-50 이거는 블랙 이글스라고 해가지고 에어쇼 할 때 나가는 똑같은 기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시험 중에 있는 KF-21 그 다음 해군의 이제 잠수함들 1200톤급, 1800, 3000톤급은 뭐 지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 지금 보안 유지하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하고 있고, 과거 같으면 미국이 상당히 견제를 할 텐데, 요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기술 협력을 하면서 이전도 해주고, 우리나라를 키워서 중국 공산당을 좀 견제를 하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참 찐통령 막 이러하니까 한국에 기술 준다든지 너무 키워놓으면 또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미국이 항상 견제를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데 미국의 힘만 가지고는 또 한 2%가 부족하니까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와서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국에서 아주 상당한 권력 증명에 있다 계신 분이 와가지고 우리 몇 사람들한테 또 그런 걸 하면서 앞으로 좀 체계적, 조직적으로 그걸 해보자라고 와서 또 회담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그런 정도 수준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뭐 독도함, 이 지점은 한 척이 1조 원, 연간 유지비가 300억. 맨날 못 살을 때는 이런 거 주어도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3척 보유하고 있고 계속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헬기 우리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라는 건데 이건 기본형 병력 기동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에다가 의무 장비를 넣어서 의무 헬기 밑에 이제 물을 가져와서 산불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 헬기 또 경찰 헬기 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는 여기 무장을 달아가지고 이제 또 공격 헬기. 또 기본형을 만들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패밀리 버전은 또 이렇게 모디파이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미사일 할 거 없이 마치 백화점을 운영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는 안 해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사일 현무 1 이거는 이미 다 폐기가 됐고 현무 2 그다음에 현무 3는 이제 크루즈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현무 4 탄도 무게 같은 게 훨씬 됐고 재작년에 그 사거리 제한하던 걸 미국이 다 풀어줬어요.
문재인이가 좋아서 풀어준 게 아니고 문재인이가 노력해서 풀어준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가 필요해서 야, 너희들 다 사거리 다 풀을 테니까 인구 이송도 막 하고 뭐 달나라도 보내고 또 그 와중에 이런 미사일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여차하면 뭐 북경 이상으로 날아가가지고 타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아주 우호적인 우리 이제 방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 밑에 전북 4, 전북 5 이런 거는 이 탄두만 해도 2.5톤, 또 8톤, 8톤짜리가 300km를 가면은 이 8톤을 한 2톤으로 줄이면 뭐 1000몇백 킬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저도 더 깊은 내용은 저는 알으려고 하면 안 되지. 보안 유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사일도 보면은 사실은 1950년대에 한국은 로켓 선진국이다. 그 당시에 뭐 기사화되고 하는 걸 발표를 한 건데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계신데 인천의 고잔동에 가가지고 58년 10월에 유엔군 사령관 포함해서 한 2만 명이 참관했다고 해요. 이때 이거를 발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더 이제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해방 후에부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국방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산업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까지 해봤다. 그런 상무 정신이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있는 거죠. 좌파들 빼고. 현재 수출 상황이 어떤지 이 내용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좀 보시기로 하고 일단 대략적으로 금년도의 주요 방산 계약 아랍에미리트의 천국, 호주의 K9, 이집트의 또 K9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 이제 폴란드에 가는 것만 발췌해서 보면 우리 전차, 천여대, 자주포 한 600대 그 다음에 FA-50 또 천무까지 그리고 폴란드가 또 앞으로 눈독을 들이면서 하려고 하는 아까 얘기한 레드백 호주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폴란드 오케이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 보라매 이 KF-21 지금 마지막 실험 단계인데 그거 우리한테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뭐 미국제, 미국제 이런 거보다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차륜형, 궤도가 아니고 바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미 개발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수출을 해라. 폴란드가 이런 것들 이제 협상이 되면은 또 계약을 하는데 금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에 또 이런 것들이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K9하고 K2 전차하고 이 K9 자주포를 12월 6일 그 1차 선적한 게 벌써 폴란드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폴란드 대통령이고 폴란드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데 또 현장에 나와서 뭐 환영 행사 직접 주도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측 관계자들하고 같이 기념사회를 좀 찍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원화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물량은 사실 원래는 우리 군에 납품하려고 이렇게 생산을 미리 하고 있었던 건데 폴란드가 사정 통사정을 하니까 오케이 우리는 지금 저게 당장에 없어도 현재 얼마든지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보내고 우리 거는 또 생산하면서 이렇게 납품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저희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거는 이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거의 로봇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약간 풀타임으로 막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이 시점에서 이 시스템, 이 방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은 제대로 이제 혁신을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이제 학회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다가 어떤 방향성, 앞으로 제대로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뭐 기업에서 할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자료 제공도 하고 때로는 언론에 기고도 하면서 이제 좀 압박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그걸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방산비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방산비리 수사는 헛발질이다. 헛발질, 똥꼬 찬 거지. 볼토로 하면 완전히 오비를 그냥 화끈하게 내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는데 무죄율이 50%예요. 일반 민사나 형사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무죄율이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이 방산 관련된 사람들은 절반이 무죄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냐.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그로 인해서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위축이 되고 발전이 더디고 물론 역설적으로 그래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측면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방산비리 누명을 벗을 때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연적, 초진행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위에다가 규제를 또 덧칠하고 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이 룰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아주 파괴적으로 다 때려부시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만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방산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출하는 수출용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용 K방산으로 재탄생을 해야 된다. 패러다임 자체를 파괴적으로 완전히 때려부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걸 어떻게 그동안에는 정부가 통제형 패러다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할 때는 재벌 총수들 불러다 놓고 뭐 현대 정주영 회장한테는 탱크 자동차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손들고 아무 기반도 없고 전망도 없고 언제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케이 내가 다 대주겠다. 비용 다 계산해가지고 정산해 주겠다. 거기에다 이익금을 넣어주겠다. 뭐 세금 부가세 면제해주겠다. 땅 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이제 해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지원하고 육성하고 통제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해왔는데 오면서 좀 이상한 걸 막 더 시도다 보니까 이건 이제 지킬 수 없는 패러다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도 수년간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고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뭔가 자기 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을 잘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수출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대변환, 그 변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지향적으로 기업 자율형 패러다임. 근데 우리 기업들이 공무원들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다 있다요. 그 사람들 보고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정부는 특별히 통제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기술 보안이라든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만 통제를 하고 오히려 수출하는데 그쪽에 가서 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세일스 외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지원 역할을 해라. 손 털고 그런 패러다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율형이라는 것은 정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간섭 통제는 지향하고 다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해졌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각자 열심히 하면 합산해보면 꽝이야. 감사원 감사해가지고 뭐 지적거리 많이 만들면 감사원장이 아주 일 잘하고, 검찰 죄인 많이 만들어내면 검찰이 참 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방산 자체는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야 너는 여기까지 이걸 해줘야지 어떤 그걸 썸업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수출 지원 역할도 하고, 또 사실은 한미 방산 동맹, 한미 간에 사실 방산도 미국 시장이 사실은 제일 커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나 뭐 중동 이쪽으로 가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을 들어가야지 이 견고한 어떤 공급사들에 연결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자율적으로 혁신해라. 과거에도 어떤 기업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자율형으로 바꾸도록 하려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됐지. 잠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안주하고 싶은 게 기업들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탈피하고 독립 경영, 품질 성능 관리, 원가 절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기업이 원가 절감을 하면 정부가 그거 정산해 줄 때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기업이 손해라 이거죠. 절감하면 절감한 만큼을 기업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절감하면 그때는 조금 봐주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또 절감한 걸로 맞춰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기법 또는 노력을 해서 절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든 뭐든 기업이 그만큼 많이 남겨야 다음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거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연기를 참고로 좀 얘기를 하면 폴 케네디 교수, 예일대 교수인데 2012년도에 일본에 와서 연설을 했다고요. 이제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했다면 21세기는 팍스 에이시아 퍼시픽, 물론 미국 포함해서 아시아까지 같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중심 국가는 누가 되느냐? 네버 자판, 노 차이나. 일본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은 더군다나 아니고 메이비 코리아. 혹시 한국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했나 그랬는데 금년에 들어서 지금 막 하는 거 보니까 하늘도 도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메이비 코리아가 아니라 for sure 코리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 영국 총리가 관료 중심 시대는 끝났다. 조금 전에 업체 주도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했는데 Power to People Based on Technology, 기술 기반 인간 중심의 시대가 도래한다. 정부가 너무 일일이 간섭,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대신 민간이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얘기. 그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만, 유명한 사람이고 예측한 것들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사람인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2030년 이전에 갑자기 올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전에 올 것 같아가지고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은 강대국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미래가 암울하다. 일본 인구 감소에 대해 우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가 바뀔 것이다. 한국이 이제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처럼 그려놨는데 그 얘기는 우리는 어쨌든 미국하고 같이 가야 남는 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중국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시진핑 독재가 더 심해지면서 지금 막 고체에서 아주 뭐라고 그러자 170이 우리처럼 뭐 누구 나가라 뭐 누구 탄핵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아예 백지들 못해. 재밌는 나라인데 경제적인 전망도 골드만삭스에서 2007년도에 한국이 GDP상으로는 세계 8위, 그다음에 1인당 GDP는 세계 2위가 된다. 2050년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해놨는데 또 한편 맥킨지 보고서 이건 2007년이고 이거 2013년인데 한국 경제는 이 뜨거워지는 물 속에 개구리 같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뭐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물을 있다고 나중에 치살이 익어버리는 건데 작년까지는 이 맥킨지 보고서가 거의 맞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전이 돼가지고 뜨거운 물을 찬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어찌됐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만다 하는데 구세주처럼 지금 K방산, 방위산업이 물론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저산으로 받쳐주는 그 기반 산업이 아직도 건재하긴 하지만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우뚝 솟아서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사실 세계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산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안보산, 국방산업 또는 방위산업인데 이게 서로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갖춰졌을 때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을 너무 믿고 그런 일반 산업 중에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가 됐는데 이제 그걸 다시 깨우쳐가지고 뭐 리어셔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는 건데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 일반 산업하고 안보 산업이 서로 균형이 맞았을 때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양대 산업이 다 균형을 맞추면서 국방도 튼튼히 하면서 산업도 살아있는 그렇게 아시고 그냥 조금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서 어쨌든 이 K방산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수학 분석이라는 그런 분석 도구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현재 상황을 한번 따져봤어요. 우선 현재 우리 K방산의 강점, 가성비, 가격, 성능, 이 가성비가 최고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두 번째, 패키지 방식이면서 아주 신속한 지원. 우리는 패키지로 가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도 그냥 빨리빨리가 우리 몸에 배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아주, 벌써 와서? 이럴 정도로 그냥 하고. 그런데다가 우리는 최신 첨단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 스트렝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있어요. 어떤 종합 컨트롤이 지금은 국방부 장관, 방사청장, 대통령 할 것 없이 와 하면서 빈살만 만나고 등등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피로 증후군 같은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재미 보는 건 처음이네. 등등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이 종합 컨트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그게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규제와 간섭 과다한데 지금은 이게 아직 표면에 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시비 걸어가지고 닦으면 왜 수출을 하는데 가격이 우리 분해 납품하는 것보다 이렇게 싸게 해서 우리 분해 들어오는 거 똑같이 잘라. 또 이상 생긴다. 그게 분명히 발생될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 기업의 자율성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약점이다. 그 다음 기회 요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현재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적극 지원하는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것도 폴란드가 뭐 해서도 하겠지만 폴란드의 그런 돈의 상당 부분은 미국 또는 EU 이런 데서 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사갈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상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놓은 이 한류 묻지마 한국 묻지마 이런 거를 이 한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형성이 됐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는 거 우리가 제일 빠른 거예요. 물론 뭐 미국도 뭐 더 첨단 기술에 당연히 빠르겠지만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현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 만일 이 시점에서 한미 동맹이 어떤 균열이 생긴다. 미국이 또 슬슬 반대한다든지 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다가 현재는 미국이 도와주는데 벌써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시샘을 하고 뭐라고 일본말로 겐세이라고 죄송한데 사실 안달이 걸고 막 이런 거 한다고 지금. 그런데 그게 더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지금은 너무 창졸간에 지금 발생이 된 거라고 어떻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형태로 뭔가 방해를 할 것이다. 공산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한국을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고 못하게 하고 시비 걸고 안달이 밭달이 막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국내 시스템 간에도 불협화음 그게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위협 요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대통령실에 옛날에 원출 수석이 하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매닝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강력히 지금 그런 식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중심을 잡고 대통령의 그 뒷심을 받아가지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조정 통제를 해주어야 이게 어떤 종합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각자 도생하다가 뭐 잘 될 일도 또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수출형으로 아주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된다. 또 어찌됐든 패키지 방식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그냥 무기만 하나 덜렁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 방식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최대화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그런 불순 세력들 이들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한미 간의 이 방산 동맹,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한미 방산 기술 동맹 뭐 이런 거를 이번에 조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이게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말 나온 김에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뭐 아이언클레드 알라이언스 뭐 하면서 말로 이제 문자로는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 말로 한미 동맹은 강화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복적으로
어디 하이아트에 가서 만찬하고 뭐 북치고 당구치고 뭐 공연하고 이런 걸 주로 했지 무슨 그래서 어떻게 이 기반을 강화할 건데 이런 걸 안 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마파 정권 들어서 가지고 우리 동맹에서 그것도 아니고 쟤를 몇 번 날렸는데 이게 막 허물허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산이라는 걸 가지고 공급사실로 탄탄하게 엮어놓으면 서로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발 빼기 힘들고 미국도 발 빼기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때 한미 동맹이 훨씬 강화된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우수한 IT 기술을 접목한 뭔가 새로운 플랫폼. 지금처럼 어찌 보면 뭐 오프라인에서 뭐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1대1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거를 어떤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스탠다다이즈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선점할 수가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성공 수단으로 멀티 비즈니스 방식 접근, 지금도 이미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멀티 비즈니스라는 건 우리가 무기를 팔면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현찰 받고 주고받으면 좋은데 특히 이제 좀 못 사는 나라일 경우에는 우리 돈 없는데 돈 좀 대줘. 금융으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해가지고 야 우리 없어. 근데 자원 원유는 많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파가. 아니면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희토류를 포함한 아주 광물 자원들이 많아. 그거 캐주기도 힘드니까 와서 알아서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3쿠션, 4쿠션의 어떤 멀티 비즈니스 형태로 흘러갈 확률이 많다. 그걸 매니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회를 찾아가지고 어떤 제품, 서비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어떤 게 이제 제일 최적화용하든가 이걸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다음 그동안 무기 비즈니스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되어왔어요. 어떤 때는 또 언더 더 테이블에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니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좀 표준화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결정적인 것들은 뭐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오토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아주 다양한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해야 되고 멀티 비즈니스 형태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방산하고 상관없고 하더라도 별 수 없이 멀티 비즈니스에 뭔가 연관이 돼가지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남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바로 내 것이다. 그리고 요즘 특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전문성도 있고 뭐 하여튼 경험도 많고 한데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뭐 할 일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할 일도 많고 정부기관 등등 있는데 어떤 민간 사업체가 이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그 한계를 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체라는 거는 뭐 이런 그 플랫폼 만들고 운영하고 사업 총괄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리타이어들 한 사람들 또 물론 뭐 현직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업체, 연구기관, 계약 전문가, 뭐 국가별 지역 전문가 물론 당연히 플랫폼 IT 전문가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망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또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예측을 하고 어떤 맞춤형 솔루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적국이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아주 뭐 반항 세력이라든지 반군 뭐 등등 이런 해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하나의 스트레치지라면 그거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고 그 계획을 백업할 수 있는 무장은 뭐 이러이러한 무기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이 제공해주마 하면 이게 패키지 맞춤형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이익금이 나오면 그걸 아주 공평하게 이 플랫폼에서 다 그건 계산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하하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이겠습니다. 이게 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 한류가 그동안 이 부분 이렇게 해서 K-팝, K-드라마 뭐 등등 해가지고 해왔다면은 제 욕심에는 방산한류가 그 완성본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거 국가를 지키고 국가 생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있는 거지. 이 생존이 안 되는데 뭐 춤바람 나고 말이지 드라마 잘하고 바람 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욕심 채우는 그런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에 기반을 하면 방산 한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 예측을 한 것대로 이제 G2, 미국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룬 정부가 해서 통일된 한국의 만주, 뭐 몽골까지 하나의 연합체제로 해가지고 G2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한 세대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딱 돼버렸는데 뭐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짧게. 네. 그 수출이 이제 중요한 건데 미국이라든지 국제기구 이런 데서의 이게 무기를 파는데 규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막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미국까지도 진출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런 등등에서 뭐 유행이나 뭐 폴란드 나름대로 다 규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미국 국내 포션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라든지 디테일에 가면 그런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RDP라고 해가지고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그러니까 상호 그 면제하는 MOU, 지금 그걸 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정상회담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걸 체결을 하면은 오케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쳐주겠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는 거는 이제 제한 사항이 없이 되는 거고, 뭐 물론 하다 보면 어무로 양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나 뭐 현대가 미국에 공장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적성국에 발부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쓰리쿠션으로 북한으로 넘어가면 쟤들이 우리 무기에 대해서 뻔히 알면 대응책을 또 마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디테일은 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그 고무적인데요. 네. 크게 발전하길 바라는 강사님. 지난번에 그 강릉에서의 그 미사일이 잘못 떨어졌다는데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시행착오로 보세요? 아니면 조작 그 이유로? 글쎄, 저도 거기에 이제 깊이 참여는 안 하고 결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만의 충분한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미숙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다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병사들 같으면 뭐 너무 훈련 시키다가 말고 다 제대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또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